샹하이 양푸치오 카이로 제1초등학교가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선생님이 부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보기 드문 아름다운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묵했지만 상당히 똑똑하고 냉철한 발음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위샤는 1968년 비록 가난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해 상해에서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상하이 중등사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양위샤의 부모님 지인들은 자녀를 잘 키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1988년 사범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곧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부모님처럼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날을 새가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 어리게 보였던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고 심지어는 학생들조차 삼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위자를 보채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인생을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만 하느라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는 그저 가난한 집 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혼기가 차기 전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를 말리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양위샤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주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마음에 없는 코웃음을 쳐가며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1991년) 양위샤가 2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양위샤를 데리고 중매쟁이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위 친구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갔다며 딸의 혼인을 보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양위샤는 내 인생을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지을 필요는 없잖아.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녀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던 어머니는 딸이 한심한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딸 본인의 인생이 중요한 만큼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결정지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축 처진 그녀 어깨 너머 소파 위에 한참 실룩이며 웃고 있던 한 남성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은 반년을 사귀어보고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상해 모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아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교제한 지 8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신혼생활은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진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는 소문을 타고 인근 이웃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혼 전 자상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점점 난폭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던 그녀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신혼집 인근에 있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갔고 그렇게 싸움이 잦았던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2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아춘과의 관계에서 딸을 하나 출산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가나 싶었던 그녀는 역시 난폭한 성격이 변하지 않은 남편과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이러다 무서워서 우울증 걸리겠어. 위샤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995년 겨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 뒤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위샤 아냐? 고추는 지나가는 위샤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본인의 어깨를 두드리자 너무 놀란 위샤는 고개를 돌려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낯이 익은 듯, 처음 보는 듯, 가물거리는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유거치우,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 같이 살았던 오빠였습니다. 유거추는 그녀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안부를 물었는데 고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울컥하며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40이 된 유고추는 위샤와 13살 차이가 나고 있었지만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고추는 듬직하고 멋있는 오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위샤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유고추를 만나 지난 남편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며 풀고 있었는데 만남이 잦아진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얼굴을 마주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추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 나를 처음으로. 눈물 섞인 두 사람의 키스는 너무 달콤했고 살을 섞는 짜릿한 충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기다렸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호텔로 향했고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양고추는 그녀를 침대 위에 집어던지며 뜨거운 밤을 지샜습니다. 1996년 두 사람은 이제 숨어서 지내는 내연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위샤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다는 학부모에게서 집을 빌려 유고추와 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항상 온기로 가득했고 신혼 살림을 준비하느라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그녀는 얼마 못 가 그녀를 뒷조사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추는 두 사람이 한참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현관문을 열어둔 신혼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겠지만 집에 두고 온 딸 리사가 불쌍해서 참는다. 목숨이 질긴 줄만 알아. 저런 놈하고 살림을 차리다니. 헤어지자고. 끝까지 자식이 대수야. 내가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하고 살기 싫다는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를 나불거리면 저놈하고 같이 죽여버릴 거야. 아추는 이혼을 요구하는 그녀 앞에서 딸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혼 결심이 섰던 그녀는 아춘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이 돌아가자 난장판이 된 고추와의 신혼집 거실 의자에 걸터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을 언젠가 죽여버려야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고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모습으로 보아 정말 남편을 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고추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본인도 언젠가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면 그녀에게 살해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스러웠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기가 가득한 그녀의 모습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다가가기 싫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혼란스러웠을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고추는 그녀보다 13살이나 많았지만 무서워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자기야, 우리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난해? 내가 네 장난감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어제 저녁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래, 헤어지기만 해. 니놈 마누라한테 너랑 알몸으로 침대에서 나뒹굴었던 거 모두 까발려줄 테니까. 유고추는 너무 무서워 집을 나와 부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한 고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나를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눈이 벌게진 고추는 딸의 예타님이 위샤의 동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딸의 타님 옌츠를 찾아갔습니다. 고추는 옌츠에게 그동안 그녀와 불륜관계로 지낸 모든 사실을 말하며 5,000위안이야.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위샤한테 건네줘. 그리고 이 돈으로 그동안 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꼭 말해주고. 꼭이야. 위샤의 동료 교사 옌츠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더 이상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올려진 고추의 돈 봉투를 지켜보던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1996년 9월 5일) 위샤는 돈 봉투를 들고 고추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고추는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위샤를 보고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위샤는 문이 부서질 듯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그래도 아무 대꾸도 없는 그의 집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의 부인은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이유가 궁금해 나가보려고 했고 고추는 나가려는 부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거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거실에 빨간 벽돌 한 장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나오라고 이 위선자 자식아. 사랑한다며. 내가 언제 너한테 사랑을 구걸했냐고. 고추의 부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위샤는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고추와 지낸 모든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996년 9월 9일 유고추는 그녀에게 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고추는 교장실을 물어 찾아 들어갔고 교장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녀의 불륜관계를 모두 털어놓으며 제발
모든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장은 위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조만간 학교 측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울음이 터져버린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증오심에 타오른 그녀는 수업을 마친 그날 오후 화학약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1996년 9월 11일 낮 12시 50분 양위샤는 전날 써온 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했습니다. 동료 교사 옌츠를 찾아갔습니다. 리사는 수업 끝났어? 옌츠가 조금 전 리사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자 위샤는 서둘러 리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리사? 잠깐만. 선생님하고 잠깐만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위샤는 뒤따라가던 고추의 딸 리사를 향해 조그만 병에 담아왔던 화학약품을 집어던졌습니다. 리사는 고통스러워하며 차도로 뛰쳐나왔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리사는 고통스러워하며 아스팔트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리사를 싣고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리사는 평생 얼굴과 머리, 눈,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6월 어머니는 손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 상하이 최고법원은 양위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한 타카시 유코는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그녀는 또래 학생들과 생활 수준이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유코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1955년 후쿠오카 시메초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워낙 유명해 친구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습니다. 딸 교육에 열성이었던 어머니는 유코짱, 피아노 학원 가야지. 네. 유코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공주처럼 키우며 귀족 학교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그녀의 공주병은 지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의 무사시노 음악대학에 진학했는데 사랑받고 관심받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대학 내에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2학년 때 와세다 대학에서 주최한 긴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첫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코는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남학생이 마음에 들었지만 섣불리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다가갈 듯 말 듯 그 남성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차나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요? 유코는 주위의 여자라고는 본인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아닌 척 연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조금 전부터 지켜봤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랑 한번 사귀어 보지 않으실래요? 그 남성은 6개월간 유코를 따라다니며 프로포즈한 끝에 그녀를 설득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학생은 그녀가 연주하는 연주회에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역할도 서슴지 않았는데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던 어느 날 사랑해.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 미안해. 아파? 유코는 잠시 말이 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프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미안해.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 해볼게. 응? 유코는 마지못해 그의 뜻을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요. 잘 넣어봐요. 그렇죠. 악기를 먼저 넣고 스틱을 넣으라고요. 항상 바이올린을 먼저 넣고 스틱을 넣어요. 저 손가락 다쳤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걸. 괜히 유쿠 씨한테 상처만 줬네요. 미안해요. 유코는 화를 풀며 겐지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코는 부모님에게 겐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찾아갔으나 그녀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겐지의 부모는 후쿠시마현의 자산가로 재산도 넉넉한 편이어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아버지의 하객만 300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등지고 살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행복한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인근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1980년 2월) 드디어 시댁에서 기다리던 딸을 출산하며 그녀의 가정은 항상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명품 옷의 고급 음식으로 생활하던 삶이 몸에 배어있던 그녀는 한정된 금액으로 생활하는 인생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코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은 왜 맨날 나보고 사치가 심하다는 둥 매번 간섭을 하는데 이 금목걸이 다 언니들 목에 한번 걸어보라고 해. 돼지 목에 쇠사슬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 인생 내가 즐긴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래. 겐조는 어쩔 수 없이 유코를 따라 후쿠오카로 돌아와 조그만 집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도 출산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했으나 돈벌이를 하지 않고 포커게임과 술집을 들락거리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던 그녀는 자기 이게 뭐야? 이 차용증 이런 게 왜 당신 옷에서 나오냐고.
도박판에서 360만 엔이나 빚진 거야? 유코는 겐조의 아버지에게 남편의 도박 사실을 모두 말하며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84년 3월 시아버지는 유코의 부탁으로 아들의 도박빚을 갚아주며 2번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겐조 인생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1958년 10월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겐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녀는 살던 집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살피던 그녀는 집 수리할 곳이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리는 걱정 마시고 기회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나 봐요. 시간 있으시면 잔 한잔 하면서 대화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당시 건축업자 노모토는 처와 자녀 둘이나 있는 기혼자였지만 그의 바람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부인을 버리고 유코에 미친 노모토는 유코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답답한 의무적인 결혼 생활은 싫다고. 당신을 만날 때마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나랑 결혼해줘. 1991년 유코는 노모토와 2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모토는 3년 뒤 아들을 출산한 그녀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거액 1억 엔을 투자해 주택 건설 회사를 설립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노모토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이 세운 회사에 비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은행과 빚쟁이들은 매일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사정했고 도대체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 그게 다 남편 빚이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힘든 이자를 막기 위해 부인 몰래 부인 앞으로 돈을 빌린 노모토는 돈을 받으러 오는 빚쟁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코는 남편에게 참을 수 없다며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차라리 죽어버려. 죽어서 보험금이나 달라고. 빚이나 갚게. 1994년 5월 빚쟁이를 벗어나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이사하기 전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술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하고 대화해주고 노래해주고 말동무만 해주면 시급으로 1,000엔이나 준다고? 아, 그렇다니까. 아,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놀러 오세요. 시급도 잘 쳐드릴게. 유코는 곧바로 주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곱게 자라 내성적인 성격에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았던 그녀는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상상 이외로 적성에 맞는 듯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터라 바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신났던 것이었습니다. 오이시 데스까? 건나타는 쐈어? 그래, 오늘 밤 한번 달려보자고. 우후. 집에 들어가면 부도난 남편 얼굴을 보며 화가 나 있다가 저녁만 되면 불나방이 되어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마주친 남편을 보며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래. 보험금이나 따서 빚이나 갚게. 왜 자꾸 내 앞에서 거슬리게 그러는데. 1994년 9월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배기구 가스를 차 속으로 집어넣어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로 끝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호는 큰아들 과외 선생인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가지며 그를 설득해 남편을 살해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했습니다. 순진한 대학원생은 이미 그녀와 육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터라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그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남편이 매일 밤 술을 마시니까 오늘 또 위스키를 한 잔 마실 거야. 그때 화학약품을 탄 위스키를 남편에게 따라줘.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어. 너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1994년 10월 22일 큰아들 수업을 마친 대학원생은 남편 노모토가 돌아와 술을 마시러 위스키 잔에 술을 따르려 하자 잠시만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거 말고 이걸로 한 잔 드세요. 대학원생은 자연스럽게 노모토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코는 살며시 미소를 띄었는데 어이 무슨 냄새야? 술이 상했나 보네. 노모토는 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잔 속에 들어있던 술을 주방 싱크대에 버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대학원생은 길다란 칼을 노모코를 향해 휘둘렀고 칼은 노모코의 복부를 관통해 허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유코는 대학원생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경찰을 불렀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망한 노모토의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매일 날아오는 독촉장에 자아판다는 통지서들만 집안에 가득하니 남편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냐고요. 불쌍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퇴근하고 돌아보니 남편분이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군요. 네, 이 미친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자고 해놓고 먼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얼마 후 경찰은 그동안 남편이 수차례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번 사건 역시 본인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 사망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던 그녀는 보험회사로부터 남편 사망보험금 1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금을 더해 빚을 갚고도 1억엔이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의 맛을 알게 된 유코는 9살 많은 술집 단골 손님 아마노 타카유키를 유혹해 세 번째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꼭 내 첫사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 오똑한 꽃나라고 턱선. 오빠가 결혼만 안 했어도 진작 오빠하고 같이 사는 건데. 아마노는 30년을 같이 지낸 부인을 버리고 육고와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문 닫은 술집을 다시 열어보겠다며 남편 아마노를 설득해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시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술집을 좋아할 리 없던 손님들은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부인에게 심한 스킨십을 할 수 없어 두 번 다시는 술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과는 다르게 술집은 또다시 망하고 말았고, 처음부터 너라는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니? 쫄딱 망하고 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모를까. 나라고 이럴 줄 알았냐고. 미안해. 모든 죄값은 내가 치를게. 사랑해. 2000년 11월 12일 오전 4시 아마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욕조에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억 엔의 남편 보험금을 받으며 행복해했으나 2003년 가을 계속되는 변사체의 남성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술집 골목에서 도우미들끼리 수군대는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연속해서 사망한 두 사람의 보험금이 도우미로 일했던 부인 유코라는 여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7월 22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받던 그녀는 그동안 벌인 모든 사건을 털어놓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후쿠오카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8일 그녀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규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길리였습니다. 중국 하난성 신상시의 제2중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아들이 연극 영화과를 진학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본인도 교사였기 때문에 아들 또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랬습니다. 아들 리시다는 어렸을 때 혼자 놀 때도 마치 영화 감독처럼 행동하고 장난을 했는데, 자, 오케이. 까뜨. 까뜨는 무슨 DM이 까뜨가 얼어 죽을 까뜨. 그냥 너를 미역국에 말아서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이놈아. 까뜨는 마트에서나 끌고 공부 좀. 아자 공부 좀. 유명한 감독 된다니까. 자꾸 왜 그래? 뭐 자꾸 뭐라고인데? 리시다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예술고등학교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까지 예술중고등학교에서 음향 전공을 마치고 중국 전매대학 음향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리시다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던 터라 상당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리시다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피아노를 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거수경례를 했다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며 연주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쯤에는 또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저거 뭐야? 사이코가 들어왔네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돌았네. 친구들은 그런 리시다의 행동을 보고 하나같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캠퍼스를 걷다가도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을 보며 진짜 개 같죠? 리시다는 태연하게 걷다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돌발 행동을 하며 상대방을 놀라게 했는데 그가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나리오 각본을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시다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 틈나는 대로 시나리오를 써보았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리시다는 동급생인 연극영화과 샤오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말할 때면 마치 영화 스텝처럼 조언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조금 전에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 부분에서 눈물을 닦지 말고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게 더 서글퍼 보인단 말이야. 눈물을 닦아내는 건 뭐랄까 지금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이 섰다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리시다는 샤오리 이외에도 여러 학생들에게 연기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리시다가 주로 썼던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 공포, 호러, 하드코어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작품 생각을 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재해 있던 시나리오 속 인물을 표출하고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리시다는 수업을 자주 빠지며 본인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리시다는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학교 인근 자동차 전시장에서 시급으로 페이를 받으며 피아노 연주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요?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연주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리시다는 평소와 같은 복장을 하고 전시장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피아노 치라면서요. 그렇게 입으시고 피아노를 치신다고요? 점장의 할 말을 잃게 만든 리시다의 복장은 다름 아닌 삼선 슬리퍼에 늘어진 누렇게 변색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장은 어이가 없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연주 복장은 하고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다음 날 리시다는 중고 의류 상품점에 가서 마치 포엑스라지 크기는 되어 보이는 큰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점장이 바라본 리시다의 모습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연주복이라는 바지는 바닥을 끌고 있었고 연주복 상의 소매는 손가락을 덮을 정도로 길게 내려왔습니다. 뭐 알았으니까요. 연주나 잘 해주세요. 피아노는 잘 치시는 것 같더구만요.
리세다는 그렇게 전시장에서 피아노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한참 피아노를 치고 있던 리시다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흥을 이기지 못한 그는 연주하던 중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챙샷 샵다구리 짭답빠 빠빠. 리치다는 갑자기 허공에 경례를 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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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짝 뛴다. 나는 도망칠 거야. 너에게서 도망칠 거야.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 손님들은 공포스러운 그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자동차 전시장에서 도망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점장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리시다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해고되며 백수로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로 연령과에 진학했던 터라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인근 피아노 학원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 천매대학교 다닌다고요? 그러면 면접 볼 필요도 없죠. 당장 일 시작하시죠 뭐. 그럼 내일부터 나오면 될까요? 리시다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면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 꿈인 영화 감독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틈나는 대로 공포영화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철창 속에 가둬둘 테니까 가만히 있어. 목숨만은 해치지 않을게. 소리 지르면 밧줄로 묶고 채찍으로 때려줄 거야. 알았어? 리치다는 퇴근하고 가는 길에 혼자말로 대사를 중얼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명작이다. 아니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줄줄 써지냐? 연기력도 아주 대단하다. 진짜. 리시다는 본인 대사가 훌륭하기는 했지만 매번 연습할 때마다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 뭔가. 살짝 간이 안 된 그런 찝찝한 느낌 뭐지? 미치겠네. (2015년 8월 8일) 리시다가 한참 대본 연습을 하며 걸어가고 있던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샤오리 아니야? 맞다. 리시다네. 학교 그만두고 연주하고 있다며? 괜찮아? 아니 나야 뭐 항상 그렇지. 넌 잘 지내고? 나는 얼마 전 영영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어. 영화 제작사 스텝으로 일하면서 실습도 하고 있고. 연기 공부가 끝이 없네. 공부가 끝이 없어? 그거야 그렇지. 끝이 없지. 그러면 혹시 내가 시나리오 써놓은 게 하나 있거든? 전에 동아리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 한번 해보지 않을래? 리시다는 가방에서 시나리오 대본을 꺼내며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 아직도 글 쓰고 있어? 열정이 대단하네. 그러다 언젠가 성공하겠다 얘. 그래. 그런데 어디 가서 연기 연습을 해?
2015년 8월 9일 샤오리는 리시다가 말해준 리시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리시다의 집에 도착한 샤오리는 여기에서 큰 소리로 대사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옆방 저놈도 시끄럽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리시다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시나리오 대본을 건네주며 여기 이 부분이거든? 이 씬에서 네가 납치범한테 붙잡힌 거거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야. 자, 여기 이 부분. 자, 여기에 한번 엎드려봐.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있다가 범인이 너를 엎어놓고 내 손목을 뒤로 이렇게 꺾는 장면에서 고통스러워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납치범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그 대사에 적힌 씬을 그대로 하면 돼. 리시다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샤오리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거칠게 밧줄로 그녀의 두 팔을 묶었습니다. 아파. 좀 살살해. 실제로 납치되면 살려달라고 한다고 범인이 살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샤오리는 리시다가 더욱 거칠게 본인을 대하자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나 그냥 갈래.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해. 뭐? 가긴 어딜 가? 마지막 씬이 남았는데. 리시다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두 팔이 묶여있는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이 연출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던 샤오리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리시다는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두 팔이 묶였던 샤오리는 고통스러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대사 까먹었네.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지만 리시다는 대본을 찾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유, 어디였더라? 여기에서 여자가 끌려왔으니까 팔하고 다리를 묶고. 그렇지, 여기네. 여기 범인이 칼을 든 거. 그렇지. 리시다는 책상에 걸터앉아 마지막 대본까지 읽어가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시다는 집안이 지저분해졌다며 인근 여관에 가서 깨끗하게 씻은 뒤 잠을 잤는데 영화 제작사 실습 스텝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리의 팀장이 그녀가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비상연락망으로 적어놓은 샤오리의 룸메이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 역시 어제 저녁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친구들은 SNS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35시간 동안 어디론가 실종된 그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는데 2015년 8월 11일 오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네,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발신지를 추적해 여관으로 출동했고 여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리시다를 검거했습니다. 왜요? 일단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리시다는 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9월 6일 중국 베이징 동부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샤오리의 장례식은 고성과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비참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꿈 많은 청춘의 아가씨가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베이징 법원은 리시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시다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켈리였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계세요? 아주머니, 아이고, 방이 아니냐? 이 아침에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요. 어쩌냐게 요리를 했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요리? 아주머니는 바이가 들고 온 뚜껑 덮인 냄비를 바라보며 돼지고기 수육 좀 했거든요. 양념 좀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시겠어요. 아주머니는 돼지고기 수육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말에 너무 고마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요즘 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아평은 그나저나 살림 잘 하고 있지? 너는 장가 잘 가서 좋겠다 얘. 우리 아들은 그냥 저렇게 나이 처먹고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어쩌면 좋니? 그날 오전 바이는 아주머니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 여러 곳을 다니며 어제 저녁 정성껏 만든 돼지고기 요리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은 냄비를 들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이는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었고 차라리 일자리나 알아보자며 어린 나이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바이는 배려심 많고 친절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바이는 이제 아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바이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이, 그 위에다 설치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더 올라가야지. 아래에서 물건 올려줄 테니까 내려오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바이는 상당히 높은 사다리 위에서 설치물 작업을 하느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게요. 아이, 그냥 올라간 김에 설치하라고. 자, 이거 받아.
바이는 무거운 물건을 한 손에 들고 중심을 잃다 사다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추락하며 하반신 신경이 손상되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회복이 더디었고 그날 이후 바이의 인생은 급속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바이는 부인과 싸우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로 바이가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구가 된 바이를 받아줄 직장은 어느 곳에서 없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바이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구직을 위해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중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이, 가만히 있으라고. 바이는 숨죽은 듯 조심스럽게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으로 대낮에 커튼으로 가려진 안방 창문 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방은 마치 어두운 저녁 같았는데 그 안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콧소리를 내며 한참 달아올라 뒹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나 데리러 와? 안 돼. 이러다 바이한테 걸린다고. 나중에 기회를 한번 보자. 그나저나 너무 좋다. 창밖에 쪼그리고 앉아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바이는 등골에 식은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는 이제 남자 구실 못하는 거야. 영원히. 원래부터 별 볼 일 없기는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죠. 이혼할 구실도 생기게 됐고 자기하고 이렇게 즐기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모자란 놈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바이는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로 부인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도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은 쉽게 씻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바이는 용기를 내 마을에서 형으로 지내고 있는 부인의 내연남 왕씨를 불렀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죠? 이 밭에 일할 게 좀 있는데 형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요. 내연남은 바이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바이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이는 탁자에 앉아있던 내연남을 삽으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바이는 부인 아평이 일이 끝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오래 기다렸지. 내가 얼른 밥 해줄게. 잠시만 기다려. 바이는 냉정한 말투로 천천히 해. 이제 뭐 급할 것도 없잖아. 급할 게 없다니? 갈 놈은 먼저 갔으니까 너는 천천히 가라고. 뭐야. 싱겁기는. 아평은 남편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대충 듣고 넘기려 했습니다. 한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바이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거야?
콧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평은 남편의 질문이 이상한 듯 고개를 돌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놈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순간 아평의 머리는 백지장처럼 차가워졌고 요란한 싱크대 수도 물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평은 침착한 말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대낮에 그놈하고 너하고 겉은 지고 끄직거리 할 때 나는 저 창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신음하는 소리, 그놈이 지르는 희열의 소리, 내 고막은 터지는 것 같았지. 네 년놈들의 몸이 타오를 때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미안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왕이 나를 찾아왔어. 술이나 한잔하자고. 나 남자 구실도 못하는 저런 놈하고 그렇게 살 바야 차라리 자기하고 살자고. 살림 차리자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버러지가 이렇게 멀쩡한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내가 너희 같은 건 돼지고기처럼 썰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처먹이고 지옥에 가서도 치욕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줄게. 주방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바이는 망치와 칼로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는 손질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긴 거야? 펄펄 끓어올라온 냄비는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냄비 뚜껑을 손에 쥔 바이는 서둘러 고기 덩어리들을 냄비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왕시집에 한 덩어리 주고 이거는 그 집구석 맞은편, 그리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저갓집에 갖다 줘야지. 딸 자식 잘못 키운 애미년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바이는 하루 종일 끓고 있는 고기를 냄비에 나누어 담아 왕씨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세요.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주머니는 바이를 마주보며 바이가 이 아침에 어쩐 일로 온 게냐? 어제 저녁에 돼지고기 수육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드셔보라고 가져왔어요. 입맛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아이 몸도 성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가지고 그러니? 바이는 나머지 고기 덩어리들도 냄비에 담아 이웃집을 방문해 나누어 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들은 바이가 건네준 고기를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구죠. 아평 어머니 집으로 한번 가볼까? 바이는 고기를 냄비에 가득 담아 장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계세요. 장모는 사위가 가져온 음식을 보며 감탄했는데 이게 뭔가? 뭐 별건 아니고요. 요리한답시고 만들어 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려면 아평하고 같이 오지 그랬어. 밥이라도 먹고 가게. 아펑이요? 아평도 같이 왔잖아요.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되시겠죠 뭐. 장모는 사위의 장난에 코웃음을 치며 사위가 건넨 냄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바이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님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2016년 신화일보 기자가 사건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1959년 3월 10일) 아침 도쿄 스기나마구의 젠푸쿠지강에서 길을 걷던 한 시민이 강에 시신이 떠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강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는데 두 팔은 자유롭게 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타살이라고 보기에는 옷 상태가 너무 말끔해 조금 의심이 가기는 했습니다. 경찰은 말끔한 시신의 상태와 주위에 범행 흔적이 보이지 않아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한 단순 자살일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강은 시에서 정비한 폭이 약 10m 정도 되는 크기였고 콘크리트와 블록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 강은 예상외로 수심이 아주 낮았습니다. 평균 수심이 성인의 무릎을 넘지 않았는데 이는 아주 어린아이도 물속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수심이었습니다. 어린이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심에서 성인 여성이 익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타살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의 사망이 강에 버려지기 전 타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게이오 기주쿠 대학으로 시신을 보내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목이 졸려 살해당한 교살로 밝혀졌습니다. 목이 졸린 것 이외에는 특이한 신체적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는데 부검인은 추가로 발생했을지 모를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은밀한 곳까지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부검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성기 안에서
정액을 발견했습니다. 정액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O형 남성의 정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에게서 또 다른 정액이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바로 속옷에서 또 다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기 안에서는 O형의 혈액형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추가로 검출된 혈액형은 A형과 AB형의 남성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남성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혈액이 응고된 과정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대략 10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신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 명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7세인 다케가와 토모코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항공사인 BOAC의 승무원이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인 1958년 12월에 항공사가 일본으로 첫 항로를 개설하면서 고용한 첫 일본인 여성 승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사에서는 8명의 일본인 승무원을 고용했는데 전원 영국인 승무원이었던 타 항공사에 비하면 파격적인 고용이었습니다. 일본인 스튜어디스들은 영국 런던에서 교육을 받고 1959년 2월 27일 일본으로 귀국해 3월 13일에 비행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3월 8일 오후 3시경 세타가야에 있던 스튜어디스 전용 숙소에서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겠다며 나간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 룸메이트에게 코마고메에 있는 숙부가 생일이어서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며 생일 잔치에 참석한다고 하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날은 숙부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숙부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숙부의 생일 잔치 때문에 외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어떤 남성을 만나기 위해 룸메이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신을 버리고 간 장소에서 목격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사건 당일 3월 10일 오전 5시경 수상한 차량을 보았다며 샘프구치 강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주부는 새벽에 남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도로 건너편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려 도로 쪽을 내다보았더니 하얀색 소형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하얀색 차량이 어떻게 생긴 차인지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각종 차량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으면 말해주라며 천천히 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녀는 책장 속에 하얀 르노 승용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날 보았던 차량이 바로 이 차였다며 확신에 찬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주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근에서 추가로 나올 혹시 모를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주부들이 같은 시간대 동일한 하얀색 르노 승용차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하얀색 르노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남녀가 그 차를 타고 와 주차장에 주차한 후 호텔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호텔로 들어갈 당시 여성은 사망한 여성 토모코가 맞으나 같이 들어간 남성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몽타주와 비슷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한 남성을 수사선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진술한 외모와 너무 똑같았고 무엇보다 하얀색 르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즈 벨메르쉬 신부님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올해 38세인 벨기에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가톨릭 신부였는데 당시 1948년 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도착해 1953년 사제 서품을 받아 그날 이후 살레시오 수도회의 사회선교기관인 돈보스코사에 소속이 되어 성당의 재무 담당 일을 맡아왔습니다. 돈보스코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의 총본원인데 그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톨릭과 관련된 출판물 판매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며 성당 일을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 권력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 성당 안의 여성들을 수시로 건드려 보고 다니는 아주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당 사람들은 루이스를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루이스 신부는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인 유치원 교사와 간호사들과 잠자리를 하며 연애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쿠지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도모코는 스튜어디스가 되기 전 살레시도 수도원 산하의 수도의 성 오델리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루이스 벨메르쉬 신부는 그녀와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자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바티칸 및 살레시오 수도회와 교섭 끝에 수도회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주일 교황대서관의 서기관이 입회한 후에서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은 최근 발생한 모든 강력사건을 처리한 하라츠카 형사가 맡았습니다. 하라츠카 형사는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물었으나 루이스는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몸에서 O형 남성의 혈액형을 가진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루이스의 타액을 검출해 조사해보면 사건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루이스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준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루이스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루이스는 경찰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로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루이스의 타액을 제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에게 커피도 타주고 주스도 따라주었지만 그는 절대로 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사전 교육을 받고 조사실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루이스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 그 소변을 죄치하려 했으나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아가며 절대로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찰관이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강행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약물 사건에 관련된 연예인들의 머리카락을 검사한다든지 다리의 털을 뽑아 검사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체열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일본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벨메르시 루이스 신부에 대한 신문 조사는 5월 11일과 5월 13일 그리고 5월 20일에서 21일 총 5회에 걸쳐 30여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차례 조사에 임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체되자 어쩔 수 없이 노골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와 강제적인 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토모코가 사망한 추정 시간대인 3월 9일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알리바이를 요구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호텔에 들어간 이유를 추가로 물었으나 루이스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다며 호텔 출입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루이스가 호텔에 들어간 증거를 제시했고 루이스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호텔에는 그저 단지 쉬러 갔을 뿐이라며 누구와 동행한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나러 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그를 불러 조사하던 중 시신을 분산시켜 결국 루이스의 타액을 채취하게 되었고 그의 혈액형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이스의 혈액형은 토모코의 몸속에서 발견된 정액의 혈액형과 같은 O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루이스는 갑자기 로마 본부로 전속이 되었다면서 도쿄 국제공항을 통해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 명령도 내려보지 못했고 루이스가 출국하겠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정말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본부로 돌아간 루이스 신부를 강제 소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잊혀지게 되었고 사건은 미결 사건으로 영원히 남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살해된 것은 처음부터 돈보코사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래 살레시오 수도의 소속이었던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토모코가 갑자기 BOAC사의 스튜어디스가 된 것부터가 수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아크사에서는 스튜어디스의 채용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토모코의 나이는 채용 연령보다 2살이나 많은 27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본인들이 깨트리는 말도 안 되는 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튜어디스 채용 방식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공부도 잘해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하며 신체 조건도 좋아야 하는 아주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 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모코는 그 무엇 하나 보아크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채용된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녀가 채용된 것에 의문이 많았는데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토모코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돌발 행동을 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 외출할 때면 매번 뭔가 모를 편지 같은 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스코사는 카톨릭을 위해 어렵고 위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들은 비행기로 달러를 밀수해 정상적인 환율보다 더 높게 환전해 엄청난 차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구호물자를 보내 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몰래 암시장에 내다 팔며 현금으로 만들어 그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해 들여오는 일을 맡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 수익을 내고 있던 노선으로는 홍콩을 경유하는 노선이었는데 그곳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스코사의 최대 자금 밀수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이 커진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달러 밀수 범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결국 1960년대에 보스코사에서는 밀수에 관련된 승무원 127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치고만 일본 경시청을 두고 언론에서는 무능력한 일본 경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974년 3월 10일 15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사건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 신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다 2017년 3월 캐나다 뉴브룬스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해 10월 한 영화 감독이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본 가톨릭계의 거센 항의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다 결국은 상영 일주일 만에 내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한 스튜어디스 흑과 백이라는 영화 원본을 찾아내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1978년 10월 26일) 중국 저장성 빙양시에서 둘째로 태어난 동원유는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훔치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들 원유를 버리고 다른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돈이 떨어져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돈 어디서? 항아리 숨기는 거 아니지? 정말일 때 내놔. 원유의 가난은 원하지 않았던 대물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은 날은 집안 물건이 부서지거나 어머니가 구타를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원유는 누나와 한쪽 방에 들어가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할 때마다 집안에 숨겨놓은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처럼 원유의 인생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출발한 원유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맡기고 간다는 딸의 말을 들은 할머니의 기분도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생도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원효에게 할머니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며 먹을 것,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는 고마운 마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얼마 못 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원효는 11살이 되던 그날 저녁, 손자를 키우기 힘든 할머니가 매일 한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효는 학업을 그만두고 할머니 농사일을 도와주며 밥벌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도와주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3살이 되던 해 원효는 마을 친구들과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해로 떠난 그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 16살에 처음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으나 원효의 나이를 감안해 21살까지 소년원에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을 하던 법원의 의도와는 달리 소년원에서 더욱 성격이 나빠진 원효는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02년 석방되었던 원효는 출소하자마자 소년원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약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출소한 후 얼마 못 가 절도 혐의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 2006년에 재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철문 앞에 서 있던 원효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출소한 원효는 일자리를 찾아 장지정 샹나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떠나온 도시에 잠잘 곳도 없는 그를 반겨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원효가 지갑 속의 텅 빈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씨, 한 까치 남았네. 원효는 마지막 담배 한 까치를 입에 물고 뭉개진 담뱃갑을 아파트 풀밭에 버리며 원효는 샹나오 마을 아파트 단지를 유심히 둘러보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효는 서둘러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아파트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고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장춘과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그 새벽에 인기척이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춘은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한참 거실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던 원효는 놀란 장춘을 보며 소리 지르면 가족 모두 죽여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다음 날 아침 장춘은 안방에서 나오는 부인 소리에 놀란 원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거실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던 장춘은 정신을 차려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도둑놈은 이미 집안에 있던 모든 귀금속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춘은 집안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누군가 변을 보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변을 두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도둑놈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이런 사이코 같은 도둑놈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2006년 4월 9일 원효는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절강성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그날 사건으로 살인이라는 짜릿한 맛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원유의 범행은 도둑질이 아닌 살인 강도로 변했습니다. 4월 9일 절강성에 도착한 원유는 도착하자마자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치우빈 거리 치우가촌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 2층에는 공장 일을 하고 있는 란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원유는 뭐야? 그 집 애들 둘이 사는 거야? 겁대가리 없이 그러고 다니다 이거지? 거질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그녀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원유는 조심스럽게 우수관을 타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원유는 동생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나는 인기척에 놀라 소리 질렀고 누구야? 원유는 소리치는 그녀 침대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해에서 사귀던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죽어있는 그녀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었습니다. 잠시 후 동생 방이 소란스럽자 잠에서 깬 언니는 달그늘에 늘어진 살인범의 그림자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사람 살리라며 아파트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몇 걸음 못 가 달려든 원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목덜미를 움켜쥔 원유는 그녀를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차피 나도 동생 따라가야지. 너만 살겠다고? 이런 싸가지가 글러먹었네.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원유는 범행을 저지른 후 미련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유가 기차를 타고 도주해 도착한 곳은 저장성 금화시였습니다. 금화시에 도착한 원유는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범행할 집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새벽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거침없이 가정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원유는 서둘러 물건만 챙겨 나오려 했습니다. 방바닥에 울려 퍼진 소리는 집주인의 단잠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누구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던 원유는 거실 한쪽에 숨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의 부인도 깨어나며 여보! 도둑인가 봐요. 집주인은 안방에 있던 물건을 한 손에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알았어. 숨죽이고 있던 원유는 집주인과 부인이 대화하는 순간 달려들어 집주인의 복부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며 살해되었고 피 묻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온 원유는 부인을 침대에 밀치며 안방문을 잠그었습니다. 일을 마친 원유는 집을 나서기 전 벽에 빨간 글씨로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살인자는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에게 한이 많다.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른 방법이라든지 범행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초범이나
범행이 서툰 자일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원유의 범행은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는 범행을 저지른 후 구의적으로 다시 도주했는데 그곳에서 도둑질하던 집딸 2명을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편히 쉬었다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원유는 이런 범행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6월) 경찰에 처음 신고된 이후부터 범인을 잡기 위해 추적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연쇄살인범 원유는 현상금 10만 위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목격된 그의 모습은 단지 키가 1m 60이 안 되는 아주 단신에 매우 바른 체형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원유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수없이 많은 집을 도둑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스촨성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도둑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유는 여느 때와 같이 도둑질할 집을 정한 후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 바라본 가족들의 모습은 모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고 마음 놓고 도둑질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원유는 1층 거실에 있는 귀금속을 모두 챙겨 2층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물건을 쓰러뜨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2층에서 자고 있던 부인은 최근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도 사건 방송을 떠올리며 거침없이 소리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라는 소리는 2층 창문 너머 이웃집 불을 켜지게 했고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도망가던 원유는 에이씨! 이런...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도망가려던 원유는 거실 텔레비전 선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층 계단에서 약 3, 4m를 굴러떨어진 원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집주인과 부인은 도둑놈이 깨어나기 전에 팔과 다리를 묶자며 밧줄을 가져와 원유 팔과 다리를 묶어두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두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주 왜소하고 키가 작은 좀도둑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차에 태워 조사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뒤져보던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칼 2자루와 낡은 장갑 1켤레 그리고 조그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원유에게서 떨어진 수첩을 뒤적이던 중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첩에는 총 5페이지에 6개의 살해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나는 잘 사는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모두 그놈들 때문이다. 경찰은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 문장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키가 작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버린 그 여자친구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모든 여자들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원희의 수첩에는 사회에 대한 반항과 그동안 살해했던 여성들의 이유와 살해했을 당시의 기분을 모두 메모해 두었습니다. 비록 많이 배운 문장의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고 싶은 표현은 모두 한 것 같았습니다. 원유는 경찰에 검거된 후 본인 현상금이 10만 위안이나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
아이고, 나 같은 인간한테 뭐 한다고 현상금을 10만 원이나 걸어요? 에? 많이 해도 아깝구만. 주영사는 그동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도망다니던 원유가 너무 쉽게 잡힌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너같이 철저하게 도망가고 강도할 집을 조사하고 다니던 놈이 어떻게 그런 평범한 아줌마한테 잡힌 거야? 야, 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누가 그 집 텔레비전 전선줄에 걸려서 계단에서 굴 줄 알았나? 그때 전선줄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도 더 많은 여자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형사는 원유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며 너 이게 뭔지 아니? 그거 제 수첩인데요. 그걸 왜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너 그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이것도 같이 떨어졌더라. 이게 뭐냐면 내 진술서야.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 뭐 진술서는 따로 적을 필요가 없겠어. 실실 웃고 있는 원유가 궁금했던 형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 거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 수첩 보니까요. 그때 그 자매들이 생각나서요. 자매? 자매는 왜? 제가 그동안 살인하면서 가장 짜릿했거든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짜릿하던지. 그 와중에 언니라는 년은 살아보겠다고 동생 버리고 도망가는 거. 나는 그거 잡느라고 바지도 벗은 채 쫓아갔다니까요. 생각할수록 짜릿한 거 있죠? (2007년 6월 8일) 진화시 고등법원은 2006년 3월 4일부터 2006년 5월 26일까지 총 6명의 여성과 남성 1명을 살해한 동원유에게 살인, 강도, 절도,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길리였습니다.